흰옷의 사람이 온다. 그는 여의도를 밟지 않은 발로 나라의 중심에 선다. 2023년 늦가을 강원도 깊은 산중 암자에서 홀로 정진하던 한 도승이 갑자기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종이 한 장에 이을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제자에게 건네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민년이 오거든 이것을 펼쳐라. 제자는 스승의 말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2027년이 밝아오는 날 아침 그 봉인된 종이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 하나가 지금 이 나라를 조용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묘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계중 어느 사찰의 기록에도 어느 언론의 지면에도 그의 이름 석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무속인과 역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이름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경남 어딘가의 깊은 산중에서 스스로를 감춘 채 수십 년을 정진해온 이 노승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입을 여러 예언을 공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종이를 건넸고 그 종이들이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세상은 소름 끼치는 일치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기록에 남겨진 것은 2008년의 일입니다. 그해 가을 한 지방신문 기자가 산중을 헤매다 우연히 그의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기자는 노승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잔을 얻어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시오. 때가 되면 의미를 알 것이요. 기자는 의아했지만 쪽지를 받아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쇠가 흔들리고 나무가 꺾인다. 그러나 물은 제자리를 찾는다. 기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달 뒤 세계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했고 대형 건설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기자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쪽지를 꺼내들고 한참을 멍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맞춘 것은 금융위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 그는 또 하나의 종이를 남겼습니다. 당시 그 종이를 받은 사람은 강원대 한 도예가였는데요. 노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동쪽에서 불기둥이 솟는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밀려온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 도예가는 그 말의 뜻을 오래도록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으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한 것은 지진의 파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그 보이지 않는 불이 돼지와 바다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예가는 그 종이를 꺼내들고 하루 종이를 울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묘자는 또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인도 제자도 아닌 길을 잃고 산에서 헤매다 암자에 들어선 낯선 여행자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배가 뒤집힌다. 아이들이 잠긴다. 나라가 죄책감 속에 잠긴다. 그 여행자는 종이를 받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세월로 참사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 속에 잠겼고 죄책감은 이후 몇 년 동안이 사회를 덮었습니다. 여행자는 그 종이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후만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의 예언 3번 모두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묘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고요히 앉아있다 보면 바람이 뭔가를 두고 한다. 이 말이 더 소름 돋는 이유는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나온 예언들이 너무도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2013년 늦가을에 봉인한 22 글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종이가 열린 지금 역학자들과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해석을 두고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그 예언의 조각들을 하나씩 펼쳐버려 합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흰옷이 마당에 선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남과 복이 눈을 맞춘다. 단 3문장. 그러나 이 3문장 안에는 2027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압축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흰옷은 누구인가? 밖에서 오지 않는 불씨는 무엇인가? 그리고 양이 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정민년 붉은 양의 해를 뜻하는가? 사람들은 묻고 또 묻습니다. 묘자는 이미 산중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 3문장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묘만이 이 시간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어,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반도의 운은 두 번 꺾이고 세 번째 다시 변한다. 그 마지막 변화에 시간이 을사에서 정미사에 있다. 을사는 2025년, 정미는 2017년입니다. 단어는 이 두 해 사이의 시간을 한반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거대한 굴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굴곡의 끝에서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2025년을 보며 단어의 말을 떠올렸고 2017년을 바라보며 그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서양의 예언자들도 이 시간을 향해 입을 모았습니다. 프랑스의 군사 예언과 라비 브렌트는 2017년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가 거대한 무게중심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그것은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균형으로 얻은 것이다. 힘이 아닌 균형이 이한 단어가 2017년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역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정민년을 두고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정은 불의 기운이 되고 따뜻한 불이 오미는 흙의 기운이 돼 온화하고 안정된 흙입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은은히 품어지는 불이, 이 불이 흙과 만나면 혼돈이 아니라 정착이 격동이 아니라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이 2017년에 한반도에 배치한 기운은 그런 기운입니다. 그렇다면 묘히 말한 히노스는 누구일까요? 그는 한 번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묘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다. 무대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있고 그의 눈에는 무대가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 무대 위가 아닌 무대 아래, 정치의 중심이 아닌 현장, 이것이 역학자들이 말하는 히노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서 히노스라는 표현을 단순히 의복의 색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히노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순수함이고 또 하나는 상복입니다. 상복은 애도이고 애도는 무언가의 끝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히노스의 지도자는 오래된 것의 끝을 인정하고 새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낡은 무대를 계속 이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낡은 것에 조의를 표하고 새 무대를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새 무대의 재료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입니다. 진영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묘자는 이 지도자의 대또 하나의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다. 그러나 짐에도 무게가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가을이 오면 그의 발자국을 따라 사람들이 줄을 선다.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가을이 되면 줄을 선다는 그 뒤 예언은 2017년의 정치 일정과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2017년은 대선의 해이며 봄이 지나고 여름을 거쳐 가을로 접어들 때 민심이 움직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이 지도자에 대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인물은 이 땅의 통일이 올 때 출현한다. 즉 그 지도자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분단의 역사 앞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길에 첫 돌을 놓는 사람, 그것이 히노스의 조정자가 맡아야 할 역할입니다. 여기서 묘의 두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역학자들은 이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2027년의 변화가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명령도 국제 정세의 강요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내부의 불씨, 그것이 2027년의 진짜 공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더 무겁습니다. 불씨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은 곧 안에서 이미 불이 지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5년의 혼란, 2026년의 공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쌓인 국민의 에너지가 이미 불씨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씨에 누가 마지막 바람을 불어넣느냐, 그것이 2027년의 핵심입니다. 일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어, 스님은 생전에 일본에 대한 예언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는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의 시간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묘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2017년에 일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나라가 여름에 하늘의 꾸짖음을 받는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친다. 그러나 그것은 하멸이 아니다.
겸손을 배우는 계절이다. 여름의 재해.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친다는 것은 지진과 홍수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멸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계절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그 재해를 통해 내적인 성찰과 변화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한국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흔들릴 때 동북아의 무게 중심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역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저울 위에 추가 움직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일본이 내적인 어려움과 신름하는 동안 한국은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라비 브렌튼이 말한 아시아의 작은 반도가 무게 중심을 떠맡는다는 예언이 바로 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묘자는 이 전환을 두고 더 구체적인 단서를 남겼습니다. 해가 기울면 달이 빛난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달의 나라는 오만하지 않다. 해가 기우는 나라, 달이 빛나는 나라. 동양의 전통에서 해는 양기의 정점 강한 빛을 발산하는 중심입니다. 달은 부드럽고 반사하며 주변을 품는 기운입니다. 묘자는 2017년 한반도의 기운이 달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군림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변을 비추고 품는 역할. 그리고 그 달의 나라가 오만하지 않다는 것은 새로운 위치를 얻더라도 그것을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희망인 동시의 조건입니다. 묘의 예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리는 부분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양이 제기를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정민년 붉은 양의 해양이 제기를 찾는다는 것은 정민년이 본연의 기운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과 북이 눈을 맞춥니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총구를 겨누는 것도 악수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선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두 개의 눈이 같은 그것을 향하는 순간, 그 순간이 2017년에 온다고 묘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언과 엘레이즈라엘은 한국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5년부터 시작되는 북의 균열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본격적인 체제 재편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시점에 한국 내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준비,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예언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엘로 이스라엘이 말한 새로운 지도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다. 그러나 북쪽의 한 사람은 그에게 마음을 한다. 정치적으로 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북의 내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그 접근이 기존의 모든 외교 전략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많지 않은 사람, 북쪽의 한 사람이 마음을 여는 사람, 묘히 말한 흰옷과 엘로 이스라엘이 말한 새로운 지도자는 놀라울 만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두 예언과는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리킨 손가락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의 달력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묘자는 월별 단서도 남겼습니다. 직접적인 월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계절로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봄에는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름의 끝에서 싹이 올라오고 가을에는 이미 서 있다. 보이지 않는 봄, 2017년의 봄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름들이 무대 위를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은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봄의 소음 속에 한 사람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씨앗처럼 아직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의 끝, 즉 대선의 막바지로 접어드는 8월이나 9월에 이르면 그 싹이 더디어지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그는 이미 서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다너 스님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동북의 바람은 북에서 불지 않는다. 남의 기운이 북을 흔든다.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 방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기운이 북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남만의 내부. 변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것이 북의 내부를 움직이는 촉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먼저 바뀌어야 북이 눈을 맞춘다. 묘전의 세 번째 문장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하반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묘자는 이 시기를 두고 가장 많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제자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고 그 길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서 있습니다. 묘자는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산 사이의 길은 항상 있었다. 다만 아무도 그 길을 걸으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걷는다. 두 산이 처음에는 놀라서 굴러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길이 만들어지면 두 산도 결국 가만히 있는다. 두 산. 이것은 이념의 두 극단일 수도 있고 남과 북의 두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길은 항상 있었지만 아무도 걷지 않은 길. 그리고 흰옷의 사람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역학자들은 이 시기를 2017년 7월에서 11월 사이로 봅니다. 정민년의 불기운이 가장 충만하면서도 흑의 안정감이 더해지는 이 계절에 남북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에 처음으로 물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선언도 열나는 악수도 아닙니다. 작고 조용한 시작. 그러나 그 시작이 수십 년의 벽에 처음으로 난 금입니다. 묘자는 이것을 두고 말했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바위를 뚫는다. 처음 뚫릴 때 바위는 아프지 않다. 그러나 이미 뚫린 것이다. 이 예언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묘자는 조건을 따랐습니다. 그는 봉인된 종이 외에도 여러 날을 두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양이 제 길을 찾지 못하면 두 개의 돌이 부딪힌다. 불씨가 안에서 불이 아니라 연기가 된다. 길을 찾지 못한 양, 즉 정민년이 본연의 기운을 발현하지 못할 때 이야기입니다. 연기는 불이 아닙니다. 빛도 없고 온기도 없습니다. 다만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힐 뿐입니다. 이 경고는 2017년이 반드시 희망으로 귀결된다는 보장이 아님을 말합니다. 흰옷의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그것은 국민의 눈입니다. 두 산이 길을 내주더라도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늘 스님의 말이 또 한 번 겹칩니다. 대우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감당할 자에게만 열린다. 2017년이 대운의 해라면 그 운을 감당할 준비가 된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예언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비춰주는 거울. 그렇다면 묘히 말한 흰옷의 조정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나타날까요? 그는 여의도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아웃사이더도 아닙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안과 밖 사이의 사람이다. 안을 알되 안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다. 안을 안다는 것은 정치의 현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현실에 타협하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과 순수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희귀한 조합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정치를 하면은 현실을 알지만 물들게 되고 처음 정치에 들어온 사람은 물들지 않았지만 현실을 모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흰옷이 서 있습니다. 정민년의 역학적 의미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불의 기운 정과 흑의 기운 미가 만나는 해. 역학자들은 이 조합이 갈등이 완화되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흐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은 단지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나라 안에 관계, 진영과 진영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장 오래된 상처, 남과 북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의 기운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가능성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은 선택입니다. 이제 묘히 남긴 가장 마지막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암자를 떠나기 전날 밤 제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2017년이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좋아질까요? 묘자는 오래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만 스스로 좋아지려는 나라가 있을 뿐이다. 스스로 좋아지려는 나라. 이것이 묘히 남긴 예언의 진짜 핵심입니다. 흰옷에 지도자도 남북의 눈맞춤도 동북아 무게 중심의 이동도 모두 이 한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좋아지려는 의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질 때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맞춰라. 거울이 아닌 창문으로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영, 자신의 이념, 자신의 집단, 거울 앞에 서면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은 밖을 향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역사. 창문으로 눈을 맞춘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7년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묘자는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묘의 남긴 종이를 받아 열었던 제자는 이후 스승의 또 다른 말들을 조금씩 기록해 왔습니다. 그 기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빛날 때는 칼을 든 순간이 아니었다. 노래를 부를 때였다. 그림을 그릴 때였다. 이야기를 만들 때였다. 칼이 아닌 노래, 이것은 한류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문화적 힘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에 한반도가 세계의 무게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들이 한반도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힘이 남과 북 사이의 벽도 조금씩 녹인다는 것입니다. 단어 스님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때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가 이 땅에서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국내 정치의 수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을 통해 세계가 바라보는 새로운 질서의 첫 문장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묘전과 단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학자들이 조용히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1905년에 우리는 주권을 잃었다. 그 상실은 120년의 상흔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2025년 을사년부터 2017년 정민년까지의 3년은 그 120년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상처가 아문다는 그것은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은 남아있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가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120년 그리고 그 끝에 써 있는 2017년 묘의 22 글자 중 마지막 5글자를 이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종이의 맨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처음 시작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묘의 기자에게 건넨 쪽지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쇠가 흔들리고 나무가 꺾인다. 그러나 물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뒤 같은 문장이 다시 봉인된 종이의 끝에 나타났습니다. 물은 어떤 곳에 갇혀도 결국 낮은 곳을 찾아 흐릅니다. 막혀도 결국 길을 냅니다. 부드럽지만 아무것도 그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묘자는 2017년에 대한민국을 그물로 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분단, 이념의 장벽, 진영의 대립, 그 모든 것이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흘렀습니다. 지하로, 옆으로 위로 심해가며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물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고. 묘자는 말합니다. 제자리는 어딜까요? 분단 이전의 자리가 아닙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회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자리, 아직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지만 그것이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흰옷의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묘자는 암자를 떠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제자가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이제들을 사람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산 너머로 걸어간 그의 뒷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언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예언자가 말을 마치고 사라지면 남은 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말은 현실이 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묘의 말을 들었습니다. 흰옷이 마당에 선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예언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느낌이 이미 물이 제자리를 찾아 흐르기 시작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2017년 정민년 붉은 양의 해, 그 해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묘장이 말한 것처럼 가을이 오면 그 발자국을 따라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언은 질문을 남깁니다. 묘히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창문으로 눈을 맞출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